국립과학연구원 유전체 분석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미세한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의 시스템이 내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유아는 새하얀 가운을 입은 채 현미경 렌즈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초점을 미세하게 조절할 때마다 모니터 화면 속 세포 배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성과 냉철한 평온함을 선물했다. 그녀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 약혼자였던 강지훈.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 엘리시안의 후계자였던. 그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그녀의 연구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 그는 차가운 얼굴로 이별을 고했다.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검사 결과 그에게는 생식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문 중 하나인 그의 집안에서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이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마치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듯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버렸다. 그가 떠난 후 유아는 몇 달을 앓았다. 배신감과 상실감에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다. 유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연구에 쏟아부었다. 사랑의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는 일에 몰두하며 개인적인 고통을 잊어갔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유전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저널의 표지를 장식했고 그녀는 이제 국립과학연구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희미한 흉터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그랬다. 오늘은 연구원의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 외곽에 위치한 햇살 보육원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돕고 간단한 유전학 상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유아는 본래 이런 외부 활동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팀장이었던 선배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는 것이 어쩌면 삭막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버스에 올랐다. 보육원은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고 색색의 풍선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유아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간단한 문진을 도왔다. 아이들은 낯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신기해하면서도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잊고 있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과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동료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시작했고 유아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들 몇몇이 제잘거리며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무심코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린 유아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4명의 아이가 있었다. 4명 모두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다. 문제는 그들의 얼굴이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넷. 완벽하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눈, 코, 입, 심지어 해맑게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는 버릇까지 똑같았다.
하지만 유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유아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앨범 속에 고이 간직된 강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바로 그 얼굴이었다. 크고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콧날, 야무지게 담은 입술. 심지어 장난기 가득한 표정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수준을 넘어섰다. 마치 강지훈의 어린 시절이 시간을 거슬러 그녀 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숨이 막혀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유하의 발치에 떨어진 작은 공을 주우려고 다가왔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이모공 좀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유아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4명의 아이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달려가는 모습은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저 아이들은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보육원 원장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인자한 미소를 띤 원장이 말했다. 우리 보육원의 자랑 F4랍니다. 하도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꼭 아이돌 그룹 같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내 쌍둥이인데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요. 원장의 말은 유하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내 쌍둥이. 유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다. 저 아이들 언제 이곳에 왔나요, 부모님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원장은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갓난아기 일때 보육원 정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4명 모두 똑같은 담요에 쌓인 채로요.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쭉 돌보고 있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버렸는지 5년 전. 그 단어가 유하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지훈이 그녀를 떠났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자신을 떠나야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4명의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5년 전에 버려졌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끔찍한 의심은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연극이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4명의 아이가, 그것도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유전학자인 그녀의 이성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자연적인 임신으로는 일란성 내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였다. 유아는 자신의 가설에 소름이 끼쳤다. 인공적인 개입. 그녀의 전문 분야였기에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다. 과거 지훈은 결혼 후의 일을 대비하자며 그녀에게 난자 보관을 권유한 적이 있었다.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였던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의 깊은 생각에 감동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혹시 그때 보관했던 자신의 난자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유아는 현기증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문제였다. 그것은 생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끔찍한 범죄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유전자가 도용당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버려졌다. 강지훈과 그의 가문, 그들이 운영하는 바이오 기업 엘리시안.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온했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지난 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잔인한 거짓말의 대가를 반드시 묻게 하리라 다짐했다. 유아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천진하게 웃고 있는 4개의 똑같은 얼굴. 그 아이들은 강지훈의 과거이자 동시에 자신의 빼앗긴 미래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자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유아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국립과학연구원의 천재 유전학자가 아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여자로서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거대한 골리앗 엘리시안을 향한 다윗의 돌팔매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햇살 보육원에서 돌아온 이후 서유화의 세상은 온통 4아이의 얼굴로 가득 찼다.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심지어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강지훈의 어린 시절을 빼닮은 그 얼굴들이 아른거렸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평온의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그 공간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천재 유전학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명의 추적자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보육원의 공식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원장의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들이 그곳에 오게 된 경위 최초 발견, 당시의 상황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록을 외부인인 그녀가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아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섣부른 행동은 강지훈 혹은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엘리시안을 자극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떠올렸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선배이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권리 담당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선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라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얻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오랜만에 걸려온 유하의 전화에 박선우는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안부를 묻는 그의 목소리에 유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용건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국내 희귀 출생 사례 연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냈다. 최근 한 보육시설에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4쌍둥이를 우연히 발견했으며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아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박선호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유아의 진지한 목소리와 논리적인 설명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국립과학연구원의 저명한 학자가 진행하는 연구에 협조하는 것은 그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그는 유아의 신분을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하고 해당 보육원의 아동관리 기록 4번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선배의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은 지옥처럼 길었다.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아는 자신의 과거를 복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지훈이 그녀에게 난자 보관을 권유했던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려 애썼다. 6년 전 2사람의 관계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였다. 어느 저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지훈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고 다정했다. 유하야, 혹시 난자 동결 보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그녀는 30도 되지 않은 건강한 나이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말을 이었다. 우리 둘 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잖아. 특히 당신의 연구는 인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니깐.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가장 건강하고 좋을 때에 당신 유전 정보를 보관해두는 건 우리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험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사랑이 넘쳐서 유아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국내 최고의 불임 클리닉이라며 한 병원을 추천해 주었다.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원의 이름은 엘리시안 메디컬 센터, 바로 엘리시안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이다.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는 달콤한 말로 그녀를 속여 그녀의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가 바로 햇살 보육원의 네 아이들이었다.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가 이별을 고하며 했던 말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일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숨겼던 것이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단순한 시련의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기만이자 범죄였다. 그녀의 몸과 유전 정보는 그의 야망을 위한 실험 도구로 전락했다. 며칠 후 박선우에게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유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햇살 보육원의 내부 관리 기록 문서가 들어있었다. 문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허술했다. 내 아이의 기록 카드에는 이름과 추정 생년월일, 그리고 발견 당시의 간단한 상황만 적혀 있었다. 김하늘, 김바다, 김구름, 김햇살. 보육원에서 임시로 지어준 이름들이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고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발견된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10월 26일. 지훈이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유아는 파일의 다른 부분을 샅샅이 훑었다. 최초 발견자의 경찰 진술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초기 진료 기록, 그리고 보육원의 재정 관련 서류들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재정 서류에 기부자 명단에서 멈췄다.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이 발견된 직후 에코젠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금이 익명으로 기부된 기록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에코젠 바이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회사였다. 그곳은 엘리시안 그룹이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비밀리에 운영하는 위장 자회사 중 하나였다. 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임상시험이나 민감한 연구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점 엘리시안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아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생식 능력 결함을 극복하고 후계자를 얻기 위해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목적을 위해 그녀의 난자를 훔쳐 불법적인 실험을 감행했다.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내 쌍둥이였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결과물들은 성공작이 아닌 실패작으로 취급되어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 아마도 그들이 원했던 완벽한 후계자와는
다른 예측하지 못한 결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이제 강지훈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무장한 엘리시안이라는 제국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도구로 여기고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괴물 집단이었다. 평범한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네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던 얼굴들. 그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빼앗긴 자신의 일부를 되찾고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었다. 유아는 컴퓨터 화면 속 에코젠, 바이오라는 글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저 철옹성 같은 엘리시안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건물은 도시의 심장부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듯 했다. 서유아는 며칠 동안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저 차가운 유리병 너머에 그녀가 찾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윗의 돌멩이를 던져야 할 골리앗의 성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유아는 무작정 쳐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인간 배아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변이 연구라는 제목의 공식 연구 협조 공문을 작성했다. 매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으로 포장했지만 그 핵심은 엘리시안의 생명공학연구소, 특히 인간 복제와 관련된 미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의도였다. 그녀의 공문은 엘리시안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접수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이메일이 도착했다. 귀하의 연구 주제는 매우 흥미로우나 현재 본사가 진행 중인 연구 방향과 상기하며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협조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 속도와 단호함은 유하를 놀라게 했다. 마치 그녀의 접근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유하는 다른 경로를 모색했다. 그녀는 과거 엘리시안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연구원들의 명단을 어렵게 입수했다. 이미 퇴사한 사람들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입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학술적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부분은 연락을 피하거나 엘리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들 모두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듯 했다. 아마도 퇴사 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을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 돌아올 막대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을 터였다. 엘리시아는 그렇게 내부의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유아는 거대한 철옹성을 상대로 혼자 싸우고 있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시안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곳이라면 내부 연구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세미나가 열리는 날 유아는 평소와 달리 정성껏 단장하고 행사장을 찾았다.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과 연구원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만 했던 그 얼굴과 맞닥뜨렸다. 강지훈, 5년 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냉철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최연소 상임이사라는 직함에 걸맞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유아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유아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고급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서유하 박사, 오랜만이군. 이런 곳에서 다 보게 되다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유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지훈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셨네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덕분에 당신이 내 곁을 떠나준 덕에 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할 말이 그것뿐인가요? 유하가 차갑게 묻자 지훈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 본론을 말해야지. 최근 우리 회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 시시한 연구 협조 요청부터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것까지. 유하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는 제 연구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유하는 시치미를 뗐지만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내 앞에서까지 그런 연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뭘 의심하는지 나는 다 알아. 하지만 서유하, 그건 당신의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유하는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다. 햇살 보육원의 내 아이. 당신의 어릴 적 얼굴과 똑같이 생긴 그 아이들도 내 착각이고 망상인가요?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주변을 의식한 그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엉뚱한 상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다간 당신만 다쳐.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국립과학연구원에 촉망받는 천재학자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불명예스럽게 추락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군. 이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야.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유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의 태도는 모든 의심이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감히 자신과 엘리시안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세미나장은 더 이상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유아는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강지훈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첫째, 전공법으로는 절대 엘리시안의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것. 둘째, 이 싸움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해졌다는 것. 그의 협박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미 5년 전의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명예나 안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네 아이의 얼굴과 진실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얕보았다. 과거에 상처받고 쉽게 무너졌던 연약한 여자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지난 5년의 고통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유아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시안의 철옹성을 뚫기 위해서는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열쇠가 필요했다. 그녀에게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저들의 감시망을 비웃으며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조력자가 절실했다. 유아는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때 학계의 이단아로 불렸지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실력을 가졌던 후배.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노골적인 협박은 서유아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녀를 얕보았고 그것은 그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었다. 연구실로 돌아온 유아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엘리시안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성벽 안으로 잠입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찾아야 했다.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협력자, 즉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적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고 시스템의 심장부로 침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유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민준. 대학 시절 두 학년 아래의 후배였지만 그의 이름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다. 그는 코드를 예술로 여겼고 네트워크를 놀이터처럼 자유자재로 넘나들던 천재 해커였다. 민준은 주류 사회의 규칙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졸업 후 유수의 대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그는 거대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기술이 부도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결국 그는 호련히 제도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간간히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화이트 해커로 암약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유아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그만이 엘리시안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그와 연락할 방법이 막막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유아는 며칠 동안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고 마침내 대학 시절 그가 교내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점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밀스러운 비공개 메신저를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먼지 쌓인 옛 노트북을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기적적으로 서버는 아직 살아있었다. 유아는 그의 아이디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서유하다. 아주 중요한 도움이 필요해. 가능하면 만나고 싶다. 답장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지 정확히 10분 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깜박였다. 좌표를 보낼 테니 내일 오후 2시에 혼자 오십시오. 짧고 간결한 문장 아래로 암호화된 주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유아는 민준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용산 전자상가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골목 온갖 폐기된 전자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 위치한 낡은 건물의 옥탑방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누구? 서유아 선배 이민주는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밤을 샌 듯 퀭한 눈 그리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규격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사방에는 해체된 컴퓨터 부품과 복잡한 전선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납땜 냄새와 차갑고 건조한 오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유일하게 사람이 앉을 만한 의자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단 앉으시죠.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테니. 유아는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이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의 거짓말, 그리고 5년 후 햇살 보육원에서 마주친 4명의 아이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민준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유아가 엘리시안의 자회사와 난자 보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배 말은 그 강지훈이라는 작자가 선배의 난자를 훔쳐서 그걸로 자기 복제인간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담겨 있었다. 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친놈들, 이건 그냥 단순한 불법 시술 수준이 아니잖아.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건가? 자기들 멋대로 생명을 창조하고 폐기하고. 그는 유아 앞에 다시 멈춰 서서 물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엘리시안의 서버를 해킹해서 그 증거를 찾아달라는 거겠죠. 하지만 선배,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시아는 그냥 기업이 아니에요. 그놈들은 자기들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쯤 없애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할 집단이라고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아는 이미 강지훈을 통해 그들의 무자비함을 경험했다. 유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민준을 마주보았다. 알아.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어. 이건 더 이상 나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야. 만약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부탁하지는 않겠어. 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모니터의 코드들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수많은 변수들이 계산되고 있었다. 위험 부담, 성공 확률, 그리고 자신의 신념.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 기술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반감과 정의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엘리시아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갖춘 최악의 괴물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이면서도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밌겠네요.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줄 아는 오만한 놈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가 만든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하고 제 지시 없이는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마세요. 저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집요할 테니까. 유아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민준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민주는 어색하게 손을 내저으며 다시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 순식간에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세상에 불만 많은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해커의 눈빛만이 남았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배. 엘리시안의 철옹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내러 가봅시다.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며 엘리시안 그룹의 로고와 함께 견고한 방화벽의 구조도가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제국을 향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방역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협력자였다. 이민준의 옥탑방은 서유와의 새로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세상의 빛이 차단된 그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거대한 제국 엘리시안의 심장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닦았다. 유아는 자신의 모든 유전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민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엘리시안이 사용할 만한 전문 용어 예상되는 유전자 마커 복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단백질 변이 등 수많은 검색 키워드와 데이터 패턴을 제시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와 같은 디지털 정보 속에서 바늘을 찾기 위한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민주는 유령처럼 엘리시안의 네트워크를 탐색했다. 그의 손가락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키보드 위를 춤췄고 모니터에는 수천 수만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다중 프록시 서버를 구축했다. 두 사람의 소통은 오직 민준이 직접 설계한 현존하는 어떤 기술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화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들의 은밀한 협력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민준은 마침내 엘리시안의 외부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마치 견고한 성의 첫 번째 성문을 열어젖힌 것과 같았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일반적인 경영 정보가 담긴 내부 서버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계 장부 내부 결제, 서류 임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그것들은 대부분 평범한 기업 활동의 흔적이었지만 두 사람이 찾던 실마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 민주는 유아가 알려준 에코젠 바이오와 엘리시안 메디컬 센터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필터링했다. 곧이어 수많은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다. 5년 전 유아가 난자를 보관했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엘리시안 본사에서 엘리시안 메디컬 센터로 그리고 다시 에코젠 바이오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모든 자금은 신약개발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은밀하고 복잡했다. 이것은 그들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아닌 연구의 실체였다. 유아는 민준이 보내온 자료를 샅샅이 분석했지만 핵심적인 연구 데이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장부만 도려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민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화면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띄웠다. 예상대로입니다, 선배. 핵심 연구 데이터는 일반 내부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카이브 7이라고 명명된 서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서버는 물리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에어갭 RGAP 환경에 있었고 군사급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2중 3중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디지털 요새나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는 사실상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뚫을 수 없어요. 우리에겐 열쇠가 필요해요, 제게. 요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 단어가 유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다. 강지훈과 나누었던 대화들 엘리시안 메디컬 센터에서 의사와 상담했던 내용, 그와 관련된 사소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냈다.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훈은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신임하는 천재 과학자가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안병철 박사,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복제 배아의 미토콘드리아, DNA 안정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했다. 지훈은 그가 엘리시안의 미래를 책임질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넌지시 흘렸었다. 당시에는 그저 그의 허세 섞인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말이었다. 미토콘드리아 DNA 안정성. 그 전문적인 단어가 바로 민준이 찾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복제 과정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였다. 유한은 즉시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안병철 박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그가 이끌던 비밀 프로젝트가 분명히 존재했어. 그와 관련된 서버를 집중적으로 찾아봐줘. 유하의 정보는 민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목표를 수정하여 안병철 박사의 개인 연구 서버와 관련된 데이터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카이브 7의 깊숙한 곳, 일반적인 디렉토리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진 암호화 파티션을 발견했다. 그 파티션의 이름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 프로젝트 펄세포네였다. 페르세포네, 그리스 신화 속에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 세계의 여왕이 된 여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한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은유였다. 강제로 빼앗긴 그녀의 난자, 그리고 비밀 실험실이라는 지하 세계에서 인공적으로 태어난 생명.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를 신화의 이름 뒤에 숨기고 있었다. 아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견고했다.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매달렸다. 그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한 사투가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적인 연산음만 가득하던 작업실에 정적이 흘렀다. 화면에 access granted라는 녹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준이 마침내 페르세포네의 문을 열어 젖힌 것이었다. 파일들이 하나씩 복호화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열린 것은 수많은 유전자 염기 서열 데이터였다. 유한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의 미토콘드리아 DNA 마케오와 강지훈의 핵 DNA 정보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녀가 그 아이들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과학적인 증거였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했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어지는 파일들은 더욱 끔찍했다. 안병철 박사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연구 일지였다. 그곳에는 유하의 난자를 강지훈의 DNA와 수정시키는 과정부터 수정란을 복제하여 여러 개의 동일한 배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배아들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생명의 탄생은 신비로운 과정이 아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실험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이름 대신 피지경문티, 피지경사라는 차가운 실험체 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연구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아이들을 버린 이유가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강지훈의 완벽한 복제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미세한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일반인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이었지만 세포의 노화 속도가 미세하게 빨랐고 예측 불가능한 신경계의 변동성이 관찰되었다.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던 엘리시안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은 불완전한 실패작이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할 부채였다. 마지막으로 복호화된 파일은 짧은 영상 클립이었다. 유한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무균 실험실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병철 박사로 보이는 남자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4명의 갓난아기들을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인물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 있던 한 남자가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강지훈의 아버지 엘리시안 그룹의 강만철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불완전한 것들이다. 조용히 처리해. 그 목소리가 유아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조용히 처리해.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몸에서 비롯된 생명들이 저들에게는 그저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에 불과했다. 유한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차가운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거대한 증오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만철 회장의 냉혹한 한마디가 침묵으로 가득 찬 옥탑방을 끝없이 맴돌았다. 강만철 회장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마지막으로 서유아와 이민준의 은밀한 지휘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배신감은 이미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에서 모두 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거대한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 처분하려 했다. 민준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업들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쳐왔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신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는 키보드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괴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유하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배,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이 증거만으로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유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 같은 결의가 들끓고 있었다.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그들은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것을 안병철 박사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겠지. 강만철 회장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그들이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심판받게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완벽한 심판을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모니터 화면 중 하나가 붉게 깜박이며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젠장, 걸렸어요. 우리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에 접근한 걸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지금 역으로 우리 쪽 IP를 추적하고 있어요. 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온 것이었다. 엘리시안의 보안팀은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민준은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즉시 모든 접속을 끊고 자신이 설치해두었던 백도어와 로그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선배, 이제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당분간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새로운 채널을 확보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 조심하세요. 민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유한은 국립과학연구원 원장실로 호출되었다. 인자한 성품의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공식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원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서 박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나? 엘리시안 그룹 법무팀에서 서 박사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왔네. 원장이 내민 문서는 한 편의 소설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유아가 강지훈과의 개인적인 파업 문제에 앙심을 품고 연구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엘리시안의 기업 정보를 부당하게 탈취하려 했다고 적혀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과거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했던 협박이 그대로 활자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비열한 공격이었다. 유한은 차분하게 반박했다.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정당한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엘리시아는 연구원의 가장 큰 후원 기업 중 하나였다. 원장은 개인적으로 유아를 믿었지만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서 박사의 말을 믿네. 하지만 일단 논란이 불거진 이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직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어. 이건 명령일세. 당분간 연구실 출입을 금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게. 결국 그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구실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내부 네트워크 접속 권한도 차단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일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엘리시안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한은 자신의 차 백미러를 통해 수상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미행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단순히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유한은 일부러 복잡한 시내 도로로 차를 몰아 몇 번이나 경로를 바꾸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은 마치 거머리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공간마저 이제는 적의 감시망 안에 놓인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을 옥죄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의 직장을 빼앗고 그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끊임없이 감시하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유하의 의지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단단해졌다. 그는 그녀를 잘못 건드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유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미행자들이 방심하도록 일부러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민준과의 연락이 끊긴 지금 그녀는 혼자서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들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 아이들에게서 직접적인 증거, 즉 그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만 했다. 작전을 실행하기 전 그녀는 먼저 자신을 옥죄는 감시망을 벗어나야 했다. 유한은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소 입지 않던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그리고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차 대신 몇 달 동안 세워두었던 낡은 경체 시동을 걸었다. 미행자들은 분명 그녀의 주력 차량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낡은 경차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즉시 민준의 작업실이 있던 용산으로 향했다. 그를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에게 자신의 상황과 계획을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다. 컴퓨터와 모니터 몇 대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긴 후였다. 유한은 책상 위에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남겨두었다. 그 안에는 앞으로의 계획과 비상 연락을 위한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엘리시안의 포위망이 조여올수록 더욱 대담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방역을 시작할 차례였다. 유한은 핸들을 돌려 햇살 보육원이 있는 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천재 과학자가 아닌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으려는 한 마리 어미 늑대였다. 거대한 사냥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밤의 장막을 뚫고 달리는 낡은 경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에 잠긴 시골길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서유한은 굳게 핸들을 잡은 채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햇살 보육원.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봉사 활동 장소가 아니었다. 빼앗긴 과거와 되찾아야 할 미래가 공존하는 그녀의 전쟁터 그 자체였다. 엘리시안의 감시망을 벗어난 것은 일시적인 자유일 뿐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더욱 촘촘한 포위망이 펼쳐질 것이 분명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보육원에 도착하기 전 그녀는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촌스러운 꽃무늬 셔츠와 헐렁한 면바지, 질끈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국립과학연구원의 천재 과학자 서유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삶에 지쳐 잠시 휴식을 원하는 평범한 30대 여성 김소영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신분을 위해 며칠 동안 완벽한 배경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10년을 일하다 번아웃을 겪고 퇴사했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설정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아침 유한은 햇살 보육원의 문을 두드렸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고 원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유한은 긴장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한 대사를 읊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얼마 전 국립과학연구원 단체 봉사 때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요. 제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시간이 많은데 혹시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봉사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연기에 원장은 이내 경계를 풀었다. 오히려 아이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듯 했다. 아, 그랬군요. 물론이죠. 저희야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특히 우리 F4 녀석들이 유독 선생님을 잘 따랐던 것 같은데. F4라는 말에 유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원장을 따라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잠입한 스파이였다. 그녀의 역할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하며 식사와 청소를 돕는 평범한 보육교사의 보조 업무였다. 유한은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그 아이들과 마주했다. 김하늘, 김바다, 김구름, 김햇살. 4명의 아이들은 놀이터 한쪽에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복잡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는 완벽하게 분리된 그들만의 조용한 섬이었다. 유아가 다가가자 4쌍의 똑같은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호기심과 분석적인 관찰의 빛이 더 강하게 서려 있었다. 이모 또 왔네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바다였다. 아이는 경계심 없이 순수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의 이면에는 왜 다시 왔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의문이 담겨 있는 듯했다. 유아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또 왔어. 이제부터는 여기서 같이 지낼 거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리더 격인 하늘이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을 번갈아 뜯어보았고 가장 내성적인 구름이는 다른 아이의 등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오직 햇살이만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 미소마저 어딘가 학습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들은 감정 표현에 극도로 서툴렀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연구 일지에 적혀있던 예측 불가능한 신경계의 변동성이라는 구절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아는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놀라운 지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읽어준 동화책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고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퍼즐을 몇 분 만에 맞춰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세계는 마치 텅 빈 방처럼 고요했다. 기쁘거나 슬플 때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내어 울거나 웃는 법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아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바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슬픈 눈을 하고 있어요? 유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짓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표면적인 감정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니야, 슬프지 않아. 그녀가 애써 부정하자 이번에는 조용히 있던 하늘이가 입을 열었다. 거짓말. 선생님의 심박수가 약간 빨라졌고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인간은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여요. 유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은 감정을 느끼는 대신 타인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여 감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엘리시안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뛰어난 지적 능력만을 갖도록 설계된 생체 컴퓨터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한 연민과 동시에 이 끔찍한 실험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저녁 식사 후 양치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나란히 서서 칫솔질을 하고 있었다. 유아는 아이들의 양치를 도와주는 척하며 그들이 사용한 칫솔을 유심히 봐두었다.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유아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와 아이들의 생활관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죄를 짓는 사람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낮에 봐두었던 4개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미리 준비해간 멸균 비닐팩에 각각의 칫솔을 담고 이름표를 붙였다. 하늘, 바다, 구름, 햇살. 그것은 단순한 칫솔이 아니었다. 강지훈과 엘리시안의 죄악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물이자 그녀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비닐팩을 품에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아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너머로 내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됐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 증거를 손에 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후회가 없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이제 곧 심판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다. 유아는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얻어낸 증거물을 굳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칫솔이 담긴 4개의 비닐팩은 서유아의 품 안에서 단순한 플라스틱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증거물이자 동시에 뜨거운 핏줄의 증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손에 넣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연구실은 출입이 금지되었고 그녀를 돕던 동료들은 모두 엘리시안의 압력 아래 등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이 칫솔들을 들고 공식적인 유전자 감식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 정보는 즉시 엘리시안의 귀로 들어갈 것이고 그녀는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유일한 희망은 연락이 끊긴 이민준뿐이었다. 그가 과연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확인했을까? 초조함 속에서 며칠이 흘렀다. 유아는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봉사자 김소영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그 아이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이자 지켜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아이들의 분석적인 눈빛과 감정이 배제된 행동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강지훈과 강만철 회장에 대한 증오심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낡은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였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이 아주 희미하게 진동했다. 유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공원 벤치 아래, 자정. 그리고 첨부된 파일에는 난수표처럼 보이는 암호 코드만 적혀 있었다. 이민준이었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유하의 온몸에 희망의 전류가 흘렀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어둠을 틈타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민준이 알려준 장소는 보육원에서 멀지 않은 인적이 끊긴 낡은 공원이었다. 약속된 벤치에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만에 본 민준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아에게 새로운 대포폰과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동안 추적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아꼈었습니다. 겨우 새로운 안전 가옥을 마련했어요. 이 휴대폰은 절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동안 찾아낸 것들입니다. 유아는 그에게 아이들의 칫솔이 담긴 비닐팩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걸 분석해야 해. 아이들과 나와 강지훈의 관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비닐팩을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알아봤어요. 김진우 박사님이라고
예전에 학계에서 엘리시안 같은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연구 관행을 비판하다가 쫓겨난 분입니다. 실력은 국내 최고지만 지금은 작은 개인 연구실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계시죠.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돈보다는 정의를 믿는 분이니까요. 민준의 준비성에 유한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치밀한 전략가였다. 민준은 유하에게 당분간 보육원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곳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모든 연락은 새로운 휴대폰을 통해서만 하기로 약속하고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유하는 보육원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이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진우 박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DNA 분석을 맡아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유아에게 자신이 건넸던 USB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엘리시안의 보안망을 우회하며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해독해왔고 마침내 마지막 잠금 장치를 푸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유아는 자신의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가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일지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긴 완벽한 기록 보관소였다. 유하는 숨을 죽인 채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일은 대리모델의 신상 정보와 계약서였다. 엘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골라 거액의 돈을 주고 대리모 계약을 맺었고 출산 후에는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평생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인간의 출산이 철저하게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음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보육원에 버려지기 전까지 약 6개월간의 성장 관찰 기록이었다. 그 기록은 영상과 문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차가운 실험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이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자의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주기는커녕 단 한 번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유하는 가장 끔찍한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종 결정 회의라는 제목의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이었다. 결론적으로 실패작이라는 건가? 강만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물었다. 네, 아버님. 지능 발달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지만 감정 반응 회로에 예측 불가능한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강지훈이 기계처럼 보고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강만철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깨끗하게 처리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들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을 지워. 연구 데이터는 모두 파기하고 관련자들의 입도 막아라.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불량품을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공장장의 목소리와 같았다. 유아는 노트북을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낯이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분신들은 그들에게 단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실험체에 불과했다. 그녀가 녹음 파일을 끄려던 순간 강지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유학원은 어떻게 할까요? 강만철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그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니면 갈 곳도 없는 여자다. 나중에 적당한 위자료나 쥐어주고 입을 막으면 그만이야. 모든 것을 듣고 난 유아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선 완전한 파멸에 대한 갈망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입니다. 짧은 문장과 함께 첨부된 파일에는 유전자 분석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녀와 완벽하게 일치했고 핵 DNA는 강지훈과 북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과학적 증거와 그들의 자백.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활짝 열렸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지옥을 세상에 공개할 모든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엘리시안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서유아의 손에는 이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모든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비윤리적인 실험의 전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문서, 그리고 그녀와 아이들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유전자 분석 보고서까지.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가장 효과적이고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민준의 안전 가옥은 다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유아는 더 이상 보육원에 머물지 않았다.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한 이상 그곳에 더 머무르는 것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민주는 유아를 위해 도심 외곽에 한적한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외부의 모든 감시로부터 차단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준이 모니터에 엘리시안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정관계 로비스트 명단을 띄우며 말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들 겁니다. 초기 보도를 막고 설사 기사가 나가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제보라며 역공을 펼치겠죠. 우리는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터뜨려야 합니다. 다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요. 민준의 말에 유아도 동의했다. 그녀 역시 엘리시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하고도 남을 자들이었다. 유아의 머릿속에 하나의 무대가 떠올랐다. 바로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인 엘리시안 국제 바이오 포럼이었다. 그 포럼은 엘리시안이 매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 그곳은 엘리시안이 자신들의 위상과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하는 최고의 무대였다. 바로 거기야. 유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해. 그들의 축제 현장을 그들의 심판의 날로 만드는 거야.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포럼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증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로하여 엘리시안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민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최고의 무대에서 최악의 스캔들을 터뜨린다.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네요, 선배. 작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민준은 디지털 공격을 총괄했다. 그는 케르페로스라는 이름의 자동화된 데이터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를 국내외 수백 개의 주요 언론사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국제생명윤리위원회에 동시에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 한번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디지털 폭격이었다. 유아는 공개적인 폭로를 담당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물색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오혜진 기자. 그녀는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탐사 보도로 여러 차례 특종을 터뜨린 언론계의 독종으로 유명했다. 특히 과거 엘리시안의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은폐 의혹을 끈질기게 파고들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라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유한은 민준이 만들어준 완벽한 익명의 채널을 통해 오혜진 기자에게 접촉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강만철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파일 일부와 아이들의 실험체 번호가 적힌 문서 일부만을 맛보기로 건넸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혜진은 단 몇 개의 조각만으로도 이 사건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통째로 걸만한 거대한 것임을 간파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유하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의 창끝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엘리시안 국제 바이오 포럼은 시작부터 화려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행사의 주인공인 강만철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고 그의 곁에는 한층 더 세련되고 오만해진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국의 정점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오후 강만철 회장의 기조 연설 시간이 되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생명윤리를 선도하는 기업 엘리시안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엘리시안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며 그 어떤 기술적 진보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기자석에 앉아있던 오혜진 기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의 지목을 받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 위에 강만철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강만철 회장님, 인류의 미래와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험체 피저경면, 피저경D, 피저경3, 피저경4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페르세포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홀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만철 회장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만철이 애써 평정을 되찾고 그게 무슨 근거 없는 소리요 라고 소리치려는 찰나 기적이 일어났다. 연단 뒤편 엘리시안의 화려한 로고를 비추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민준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황한 행사 스태프들이 허둥댔지만 시스템의 통제권은 이미 민준의 손에 완벽하게 넘어간 후였다. 스크린에는 차가운 실험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4명의 갓난아기들. 하얀 가운을 입은 강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 회의의 음성 파일이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실패작이라는 건가, 네 아버님.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들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을 지워. 두 사람의 냉혹한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행사에 참석했던 학자들과 투자자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과 강씨 부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주저앉았고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강만철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준의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그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망연자실에 있는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그 모든 광경을 유한은 안전가옥의 TV 생중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뺨 위로 마침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되찾은 정의의 눈물이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엘리시안 국제 바이오 포럼 현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핵폭탄과도 같았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추악한 실체로 도배되었다. 세계 12위권의 거대 기업 엘리시안이 자행한 비윤리적인 인간 복제 실험과 아동 유기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짓밟은 충격적인 범죄로 받아들여졌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민준이 세상에 풀어놓은 판도라의 상자, 속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막강한 법무팀은 속수무책이었고 정관계에 뿌려놓았던 검은 돈의 힘도 성난 여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제국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허무하게 진행되었다. 서유아의 신상 역시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이자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떠올랐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국립과학연구원은 서둘러 그녀의 정직 처분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오명은 씻겨나갔고 그녀에게는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한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숨겼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강만철 회장과 강지훈은 생명윤리법 위반, 아동유기, 불법 의료행위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안병철 박사를 비롯한 프로젝트의 핵심 관련자들 역시 모두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엘리시안 그룹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과 집단 소송에 휘말리며 공중 분해되었고 그 자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유한은 국립과학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직접 복귀를 권유받았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독립적인 연구실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낸 꿈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한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현미경 렌즈 속 유전자 지도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투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이제는 다른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엘리시안으로부터 받게 될 막대한 액수의 피해 보상금과 사회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을 모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햇살 아이들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와 같은 비윤리적인 생명, 공학 실험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문 기관이었다. 유한은 자신의 유전학적 지식을
이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속죄이자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유한은 마침내 햇살 보육원으로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봉사자 김소영이 아닌 아이들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 서유아의 자격으로 그곳에 섰다. 아이들은 그동안 뉴스에 나온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지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유한은 아이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리고 준비했던 어떤 어려운 말 대신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한마디를 건넸다. 얘들아, 이제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엄마라는 단어에 내 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다. 하늘, 바다, 구름, 햇살. 4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데이터들이 오고 갔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분석으로도 눈앞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햇살이가 가장 먼저 감정의 표현을 보였던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유하의 손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망설이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유하는 내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들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단단한 어머니였다.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 마을.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이 있는 하얀 2층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햇살 아이들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별 케어 센터이자 유하와 내 아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유하는 더 이상 하얀 가운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채 마당 한쪽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1년 전과는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란 것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늘이는 동생들을 챙기는 듬직한 리더가 되었고 바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을 관찰하는 작은 과학자가 되었다. 내성적이던 구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재능을 보였고 햇살이는 이제 제법 소리내어 웃을 줄 알게 되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햇살이가 자신이 만든 꽃 왕관을 들고 유에게 달려왔다. 유하는 활짝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어오곤 했다. 잘 지내시죠? 선배, 꼬마들은 말 잘 듣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 너야말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덕분에 우린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정말 고마워, 민준아. 전화를 끊은 유하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구름이 그린 그림을 보며 무언가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형제들의 모습이었다. 강지우는 떠나며 말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잔인한 거짓말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4명의 아이들을 선물했다. 피와 유전자로 얽힌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고통과 상처를 함께 이겨내며 그보다 더 단단한 유대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다. 유아는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온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하늘과 바다, 구름과 햇살이라는 네 개의 찬란한 태양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